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프린트문 한 장 받으셨죠? 이거. 예.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시죠? 어제. 물론 제 생일은 아닌데, 어제가 이제 합격자 발표 난 날이에요. 합격자. 여러분들 아마 이제 내년 10월 22일 정도에 시험 보실 것 같은데, 시험 보고 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합격자가 이렇게 발표가 되는데, 저도 이제 어제 그 광주에서 합격자 모임 갔다가 왔는데,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 제가 첫 강의잖아요. 그래가지고 술도 어제 맥주 2잔 먹었나? 그래서 6시부터 새벽 1시까지 있으면서 제가 좀 술 좋아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술 좋아할 것 같죠? 엄청 좋아합니다. 특히 소맥을 엄청 좋아하는데 오늘 여러분하고 이제 첫 수업 하려고 술도 안 먹고 맥주 2잔 가지고 새벽 1시까지 버티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그래 이제 첫 수업 시작하는데 꼭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네. 우리가 이제 당연히 여기는 학원이니까 합격을 해야 돼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지식을 충분히 많이 쌓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중개사 시험, 자격증 시험은 많이 아느냐, 그 과정에서 얼마나 충실했느냐,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예, 머릿속에 든 게 없더라도 시험 끝나고 나서 합격증을 손에 쥐면 성공한 거고, 아무리 열심히 하고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고 한다 하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성공하지 못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학원에서는 이제 당연히 오로지 합격입니다. 오로지 합격. 근데 우리 합격 점수가 90점이 아닌가 하시죠? 몇 점이죠? 80점이요? 어디? 여러분들 있잖아요. 지금 점수 감각이 좀 떨어지신 것 같은데, 그 말이었구나. 예. 그 90점이라는 점수는 말이죠. 어마어마한 점수예요. 이제, 혹시 이제 공부를 해보신 분 아시겠고, 처음 공부하신 분은 모르시겠는데, 내년 3월 달부터 이제 전국 모의고사를 본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모의고사 보면, 이 90점이라는 점수가 나오려면 요 학생하고 둘이 점수를 손잡고 합쳐야지 90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90점을 만든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요. 합격 점수가 이제 60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90점을 얻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학생들 입장에서 뭐 완벽하게 한다 이건 불가능하겠지만 그래도 아주 많이 잘해야지 90점이 나와요. 80점도 역시 마찬가지야. 근데 합격 점수 60점의 의미는 뭐냐면 대충 감을 잡으면 합격증을 주겠다 이거거든요. 대충 감을 잡으면. 그래서 보면 이렇게 학생들이 그래요. 나는 머리도 나쁘고 나는 나이도 많고 합격할 수 있을 것인가. 합격 점수가 80점, 90점이라면 못 할 수 있어요. 근데 점수가 60점이잖아요. 그러면 이 60점의 의미는 아주 잘해라 그거 아닙니다. 대충 내용에 대해서 감만 잡고 잘 찍어주면 합격할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하는 학원 중에 올해 76세 되신 분도 합격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게 되게 이렇게 돈도 많고 베풀기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시고 그래가지고 5년 만에 합격을 하긴 하셨는데 어쨌든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머리가 나쁘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합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특히 우리 과목이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잖아요. 부동산 학개론인데 법 과목과는 좀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부동산 학개론은 다루는 범위가 엄청 넓어요. 엄청 넓은데 이제 저는 강의를 항상 어떤 생각을 가지고 강의를 하냐면 우리 학생들한테 지식을 충분히 많이 가질 수 있게끔 꼼꼼하게 알려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아주 효과적인 공부 방법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합격만 시키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강의를 하거든요. 항상 그렇게 하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 학개론도 보면 범위가 되게 많아. 근데 만약에 내가 90점을 목표로 학생들 90점을 목표로 강의를 한다 그러면 다루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75점, 80점, 그러니까 75점 정도, 70점 정도를 목표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이 뭐 아니야. 거의 절반 이하로 이렇게 쭉 줄어듭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강의를 이렇게 끌어가 줄 거예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뭐 처음 공부하시면 막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과연 내가 저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이제 엊그저께 공법 처음 하셨죠. 나는 법 없이도 사는데 공법은 무슨 법이 그렇게도 많고 무슨 숫자가 그렇게 많냐 막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60점을 맞고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것저것 다 배울 필요가 없어요. 예. 근데 이제 뭐가 있냐? 나중에는 이제 요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를 이제 하면 되는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60점 맞으면 합격하는데 그러면 시험에 주로 나오는 부분들 이것만 가지고도 70점 맞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다른 부분들은 찍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찍어야 되겠죠. 우리 시험이 찍기 시험이니까.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찍는 것보다 한 번이라도 두 번이라도 들어본 상태에서 찍으면 정답을 찍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제 과목별로 이제 처음이니까 이제 그 과목별로 이런 내용, 이런 내용, 이런 내용들을 가볍게 터치를 해줄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머릿속에 완벽하게 다 집어넣어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1월 마지막 주, 이제 12월 달 시작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두려움을 갖지 않고 이 자리에서 앉아 있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머릿속에 막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특히 이제 우리 학개론 같은 경우는 제가 알아서 다 정리해 줄 테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냥 와가지고 필기 같은 것도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와가지고 제 목소리에 익숙해지고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익숙해지고 그냥 보내세요. 그리고 절대 12월 달은 복습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다니셔야 돼요. 즐기면서.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학개론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어디 시험에 거의 매번 출제되는 게 아니 거의가 아니다. 100% 출제되는 게 있는데 이자율이 나와요. 이자율이 뭔지 아시죠? 그렇죠? 이자율이 높은 게 좋아요? 낮은 게 좋아요? 이자율이. 낮은 게 좋아요? 저는 있잖아요. 부산은행에다가 300억을 넣어놨거든요. 금리가 낮으면 좋아 안 좋아? 난 높으면 좋지. 학개론은 있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좋은 점수를 얻는 게 아니야. 뭐가 있냐면 학개론은 그때그때 달라요. 예. 시험에 나오는 부분들이 거의 정해진 게 거의 엄청 많거든요. 근데 하나를 놔두고 우리는 학문이니까 다른 법조문은 법 몇 조에서 어떻게 제시하고 어떻게 제시하고 이런 게 있는데 학개론은 하나의 상황을 놔두고 누구 관점에서 물어보느냐 거기에 따라 답이 달라져. 만약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자율이 높은 게 좋겠죠. 그렇죠? 돈을 빌려서 갚는 사람 이자율이 낮은 게 좋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만 잘 잡아주면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어쨌든 지금은 그냥 듣고 흘려버리고 이렇게 그냥 시간 보내시면 돼요. 또 하나 볼까요? 이제 가격 볼까? 가격? 물건의 가격이 상승하면 좋아, 하락하면 좋아? 이제 겁나죠. 도대체 무슨 말이 나올까? 겁나죠. 어디 찍어봐. 물건 가격이 상승하면 좋아요, 하락하면 좋아요? 네, 눈치를 좀 챘구나. 그때 달라요. 네. 소비자 같은 경우는 돈 주고 물건을 사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이 증가합니다. 반면에 공급자는 돈을 받는 사람이죠. 가격이 어떻게 하면 좋겠어? 상승하면 좋겠죠. 그렇죠?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이제 나중에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올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요법칙.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수요자가 그렇게 행동하는 법칙이래요. 수요자가 행동하는 법칙. 그래서 수요자가 어떻게 행동하냐면 가격이 상승하면 돈이 많이 나가니까 수요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예, 이거는 그냥 공부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그렇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을 증가시킬까요? 감소시킬까요? 싸면 더 많이 살려고 할까요? 맞아요. 근데 제가 12월 달에는 부동산 학교는 철저하게 복습을 하시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 맞죠? 자, 그런데 이제 3, 4월 달 강의는 플러스 알파가 됩니다. 뭐가 되냐면 여러분 물건은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나는
소비재적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투자재적 측면이 있다. 일단 잠깐만. 이 수요 부칙은 물건을 쓰고 버리는 소비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면 조금 사가지고 아껴 쓰고, 가격이 싸니까 많이 사가지고 대충 쓰고 버리고 싸니까 또 살 수 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끌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 이제 우리가 좀 이렇게 공부를 처음 시작하고 뭔가 뭐 안 잡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강의를 했어. 그랬는데 집에 가서 복습하면 안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 더 오르기 전에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럼 이제 요런 측면이 있고 또 요런 측면도 있어. 예, 투자재적 측면에서 본다면 동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한 투자 수요량을 증가시키겠어요, 감소시키겠어요? 오히려 더 오르기 전에 얼른 사가지고 나중에 차익 먹으려고 투자 수요가 더 늘어나고 버릴 수도 있어요. 다음. 우리 동네 아파트 가격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번 달만 해도 4억이었는데 이번 달에 3억 5천이 급매물이 나온 거예요. 엄청 싸죠? 근데 사람들이 쉽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사죠. 덜컹 샀는데 가격이 더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계속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아파트 투자 수요량이 감소할 수도 있습니까? 맞는 소리죠? 그렇죠? 요거는 물건을 투자재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 자, 근데 있잖아요. 시험은 둘 다 나오긴 나오는데 요거 중심으로 나오는 게 90%입니다. 90%. 요거는 어쩌다 한 번씩 언급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복습을 해버리면 물론 이것도 나중에는 한 번씩 다 들어봐야 되지만 시험에 거의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요거 위주로 가다가 3, 4월 달 가면 이제 요런 맛을 제가 살짝 플러스 알파를 시켜준다고. 그때 뭔가 소화를 시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면.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교에는 많아. 그래서 이제 공부를 이제 기존에 한번 해보거나 뭐 이런 학생들은 부동산 학교로는 되게 헷갈리고 막 그런다고 하는 게 있어요. 충분해. 뭐 그런 말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가 어려워서 헷갈리는 게 아니고 어떤 내용에서 제가 아까 그랬죠. 그때 달라요. 하나를 놔두고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체가 어떤 환경에서 물어보냐에 따라서 답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렇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잘 걸러주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갈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물론 우리 학생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제가 알아서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12월 달에 있잖아요. 결석하시면 안 돼. 이제 이번 달 다음 달까지는. 그러면서 다른 과목 선생님들은 뭐 복습도 하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동산 학교로는 복습하시면 안 돼요. 그냥 와가지고 듣고 커피 마시고 놀다가 가시고 다음 주에 또 오시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자, 어디 프린트물 좀 잠깐 볼까요? 자, 그 검정색이 바탕에 흰 글씨 보이시죠? 부동산 학개론 세부 목차 분석이 있는데 그 오른쪽에 보니까 박덕연의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게 있습니까? 있죠? 박덕연 동그라미 치세요. 박덕연. 못 찾는 분들이 있어. 동그라미 치세요. 제 이름이에요. 누구라고요? 예, 그래요. 이제 다음에 보면 다음 사이트에 박덕연의 부동산 학개론을 쳐보면 이 카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페에 가입을 해 놓으시고 카페를 나중에는 이제 좀 활용을 되게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아니지만 12월 달 한 둘째 주나 뭐 대충 그 정도 되면 제가 또 뭘 해주냐면 이게 사실은 이 공부가 시험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사실 6과목인데 이제 5과목으로 시험을 보긴 보지만 구조적으로 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좀 안 좋은 측면이 뭐냐면 우리가 솔직히 뭐 저기 고등학생처럼 공부하는 머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봐도 일주일 있다 봐도 감이 그렇게 안 떨어지고 기억도 많이 하는데 우리는 또 세파에 찌들려서 또 그건 또 아니니까 금방금방 들어도 잊어먹고 또 이 시스템이 오늘 우리 부동산 학교를 배우는데 오늘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다음 주 일주일 후에 또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감이 떨어지는 겁니다. 감이. 그래서 일주일에 2번 제가 이제 뭘 해줄 거냐면 그 카카오톡 있죠.
거기다가 문제를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이제 중간중간에 풀어보면서 한 뭐 10분 정도 투자하면서 그 학계론의 감을 잃지 말라고 우리 보내줄 거거든요. 그러면 그에 대한 정답 및 해설은 이 카페에 집어넣을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수업 자료도 넣을 거고 또 이제 제가 12월 달은 복습은 하지 마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맞긴 맞는데 이제 혹시 나는 너무 심심해가지고 정말 뭔가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신 분은 하나 봐야 될 게 있어. 이제 이게 사실은 어려운 공부는 솔직히 아닌데 우리 중개사 시험이 어려운 공부는 아닌데 처음에 공부하면 굉장히 이렇게 혼란스럽고 당황스럽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용어를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요.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카페에 들어가 보시면 카페 메뉴 두 번째 보면 기출문제 용어 해설 강의라고 해가지고 시험에서 주로 잘 나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어떤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단어를 가지고 제가 해설 강의를 해주는 게 8시간짜리가 있고 수업 자료도 다 여기다가 집어넣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안 해도 합격은 할 수 있어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12월 달에 뭐 할 일도 없고 뭐 이제 좀 뭔가 좀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들어가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 생각 없이 저런 용어란 말이 있구나. 저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저렇게 표현되는구나. 라고 가볍게 한 2번 정도만 봐주시면 내년 1월 달에 공부하신 분보다 두세 발짝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일 없고 심심하신 분들은 요거 꼭 한번 보세요. 아셨죠? 응? 강의 8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쭉 이어지니까 그 순서대로 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시간에는 뭘 좀 볼 거냐면 이제 부동산 학계론 세부 목차를 한번 읽어보려고요. 그래서 오늘 이거 머릿속에 집어넣으라 이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제 요 지금 가지고 있는 교재도 있고 1월 달에 두꺼운 책이 나와요 또. 그러면 거기에 이제 이런 목차 순서대로 쭉 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머릿속에 집어넣자가 아니고 어차피 우리가 배워야 될 거니까 무슨 표현들이 그 안에 있는지 한번 쭉 체크를 한번 해보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이제 부동산학 총론인데 이제 부동산이 무엇이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 1번에 보니까 무슨 개념 나왔습니까? 그렇죠? 복합 개념이란 용어 나왔는데 자, 우리 이거 잠깐 보실래요? 복합은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겠죠. 둘 이상의 뭔가를 복합이라고 그래요. 그럼 일단 우리 바로 옆에도 큰 건물도 있고 그러던데 복합, 우리 부동산에서 복합이란 용어가 들어간 것 중에 우리하고 좀 익숙한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있죠? 그렇지. 주상 복합 건물. 그러니까 하나의 건물에 상업 용도와 주거 용도가 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용도가 있으니까 복합이라는 용어를 써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도 복합 개념이래요. 그러면 이거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 텐데, 자, 일단은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렇게 이제 구분하는데 잠깐 먼저 한번 들어볼게요. 물리적인 토지란 공간에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10층짜리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없다 이렇게 알아보는 게 일단은 물리적 개념이에요. 다음, 그런데 토지라는 물리적 공간에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10층짜리 건물을 건축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무조건 건축을 하나요? 아니죠. 돈이 될지 안 될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게 바로 경제적 개념이고 다시 물리적인 토지에 건축 기술을 동원해서 건물을 건축하는데 경제적 타당성도 있다라고 한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공법 같은 데서 규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런 개념이 일단은 법률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복합 개념은 우리가 부동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과 관련된 물리적 개념, 경제적 개념, 법률적 개념 이 모든 개념을 전부 다 고려를 해야 된다 해서 이를 갖다가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다라고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공부하는 습관이 갖춰진 학생들은 눈으로만 봐도 공부가 되는데 우리 어른들은 좀 그게 좀 힘들어요. 그래서 딱 우리 수업 시간만 이건 이제 우리 나중에 책에 보면 여러 군데서 이게 나와. 그러니까 그 친해지려면 혐 안 친해지고
철수야, 영희야 이렇게 이름을 불러줘야지 친해지니까 요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제가 복합 개념이 뭐냐 그러면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한번 해봅시다. 복합 개념이 뭐냐?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한 번만 더 시작. 물리적, 경제적, 법률적. 자, 이걸 갖다 이제 복합 개념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험은 한 3년에 한 번꼴로 서비스 문제가 나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 요거는 말이죠. 물리적 개념은 자연, 위치, 공간, 환경, 끝. 경제적 개념, 부동산은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이다. 소유권, 기타 권리 등을 말한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부동산의 복합 개념 중 물리적 개념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위치, 3번 공간, 4번 환경, 5번 자산. 몇 번이죠? 5번. 그래서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데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맞힐 수 있게끔 서비스 문제가 나와. 근데 그런 문제 틀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겠죠? 예. 어려운 건 틀려도 전혀 합격하는데 문제가 안 되는데 쉬운 것은 틀리면 안 돼. 그래서 쉬운 것은 맞추고 어려운 거 틀리면 65점 맞고 합격하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일단 이렇게 봤고 이 중에 법률적 개념이 이제 나중에 좀 강조가 될 거예요. 그래서 잠깐 이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법률적 개념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협의의 부동산이라는 용어하고 이제 지금 뭐 필기하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한번 들어볼 거니까. 광의의 부동산이라는 게 있는데 협의는 좁은 범위고 광의는 넓은 범위죠. 그렇죠? 그래서 협의의 부동산 이제 민법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부동산은 토지 및 토지와 그 정착물,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라고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잠깐 스톱.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가 포함될 것 같아요? 광의니까. 광의는 넓은 거죠. 협의가 포함돼서 플러스 알파가 된 게 광의가 되겠죠, 당연히. 그러면 일단 광의 부동산은 협의의 부동산이 포함되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인데, 자 잠깐만. 우리가 흔히 민법에서 이야기하는 부동산은 토지 건물 통상 말해. 그죠? 그러면 이제 물건의 이제 공시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공시 방법. 네. 공시 방법이란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것이 내 거다라고 알리는 게 공시인데, 공시 방법이 이제 흔히 동산하고 부동산하고 차이가 있죠. 그렇죠? 예. 앞에 있는 학생이 가디건을 입고 있는데 아까부터 궁금한 게 저 옷이 누구 걸까? 잠깐만. 가디건은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이런 건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산이죠. 그죠? 옷은. 근데 저 가디건은 누구 걸까라고 제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 거니까 지가 입었겠지.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동산의 공시 방법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으면 그 사람 거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토지나 건물, 부동산은 점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반드시 그 물건의 소유자가 되는 겁니까? 임차자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부동산, 토지 건물 같은 경우는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점유 상태를 보는 게 아니고 뭘 봐야 됩니까? 등기부를 봐야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동산은 공시 방법이 점유고 부동산은 공시 방법이 등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협의 부동산은 일단 토지 건물을 말하는데, 자, 요런 용어가 나와요. 준 또는 의제 부동산이란 게 나옵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우승은 가장 잘하는 사람이 우승입니다. 준우승은 진짜 우승자가 아니죠. 그죠? 근데 준우승은 진짜 우승자는 아닌데 우승자의 견줄 만큼 잘했기 때문에 우승자는 아니지만 우승자처럼 생각을 해주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다 제가 뭐라고 써놨냐면 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이라고 써놨죠. 그렇죠? 여러 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자동차가 있어요. 우리 집 앞에 벤츠 자동차 2억짜리가 이렇게 주차가 있더라고. 근데 운전석에 누가 있냐면 갑돌이가 양복을 말끔하게 입고, 예, 머리다 무스도 바르고 갑돌이가 운전대를 지금 잡고 있어. 차 시동 켜놓고. 지금 갑돌이라는 사람이 벤츠 승용차를 점유하고 있는 거 맞죠?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소유권자가 반드시 갑돌이가 되는 겁니까? 운전기사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는 민법에서 말하는 토지 건물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공시 방법이 동산처럼 단순한 점유가 아니고 진짜 소유자인지 아닌지 알아보려면, 예,
공공이 발급한 뭘 봐야 돼? 자동차 등록증에 누가 쓰여져 있는지 봐야지 소유권자인지 아닌지 알아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이런 자동차 같은 물건은 토지 건물은 아닌데 토지 공시 방법이 동산처럼 점유가 아니고 토지 건물처럼 공적 장부에 이름을 써주는 등기 등록의 형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애들은 부동산에 준해서 의제해서 취급해 주겠다 해서 읽어보세요. 뭘 한다? 준부동산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러면서 지금 시험에서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건 몇 번 나왔는데 어떤 부분까지만 지금 제시를 하고 있냐면 준부동산은 협의부동산에 속한다. OX. 저기 수업 시간에 틀리게 대답해도 절대 때리거나 그렇지 않아요. 아무 부담 없이. 자, 준부동산은 OX, 준부동산은 협의부동산에 속한다. OX, X. 어디에 속하고 있습니까? 광해부동산에 속하고 있죠? 그렇죠. 이거 하나 하고 그다음 정착물에 대한 개념을 한번 잡아야 되겠어요. 정착물은 우리 학원에도 되게 많아요. 스피커, 칠판, 형광등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다 정착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착물은 핵심 포인트가 어떤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토지나 건물 등에 일시적으로 부착된 게 아니고 항구적으로 영구적으로 부착된 게 정착물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희 스피커 같은 경우도 이제 학원이 이제 새 건물이죠. 여기 와 보니까 뭐 호텔 같아요, 호텔 같아.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겠는데. 어쨌든 시설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자 봅시다. 저 스피커 같은 경우는 오늘 강의 끝나고 철거합니까? 이 건물이 학원 용도로 이용되지 않을 때까지 계속 오랫동안 여기 붙어 있겠죠? 그렇죠? 저런 게 정착물이다 이겁니다. 다시 오늘 부동산 학개론 수업이죠. 오늘 끝나면 이제 수업 끝나면 이제 학개론 수업도 끝나고 다음 주에 한단 말이에요. 제가 1교시 끝나고 여기다가 부동산 학개론 수업 시간에 졸다가 걸리면 혼날 거예요 라고 써놨대. 그래가지고 본드로 이 종이를 단단하게 붙여놨대. 자, 얘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저기 봐보세요. 얘 정착물 아니죠? 왜 아닌가요? 그쵸. 아무리 튼튼하게 부착을 시켰다 하더라도 방금 붙여놓은 거는 학개론 수업 시간 끝나면 실장님이 뜯어버릴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일시적인 부착이니까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고 항구적, 영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좀 건너뛰어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임대인의 논을 임차인이 임대로 주고 빌려 쓴대. 근데 이 농지를 지금 임차인이 빌려 쓰고 있는데 농지 한가운데 컨테이너 창고가 있어요. 컨테이너 창고가 있습니다. 그러면 외관상으로 보면 토지에 단단하게 붙어있는 정착물처럼 보이지만 설치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디? 똑같은 물건인데 임대인이 항상 이걸 생각하셔야 돼. 임대인이 설치했으면 정착물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임대인이 설치했다는 것은 임대 목적으로 오랫동안 붙여놓고 이용하려고 한 거니까 정착물에 해당되는데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이라고 합시다.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임차인이 농사를 지으려고 토지를 빌렸는데 농기구를 보관할 공간이 부족해서 자기 돈 들여가지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컨테이너 창고를 설치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사람이 설치하면 정착물에 해당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잘하고 있어요. 왜 그래? 임차인 설치했다는 것은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 본인의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고 계약 기간이 끝나면 가지고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배울 때 이제 정착물 파트는 이제 역시 종종 시험에 나오는데 가장 핵심적인 건 뭐냐면 요거. 일시적으로 부착된 것은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고 항구적, 영구적으로 부착돼야지 정착물이다. 요 개념이 이제 나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다음 2번 보니까 부동산의 이제 큰 2번 보니까요. 부동산의 분류 보니까 양가로 1번에 지목에 따른 분류, 뭐 지목이라는 용어 하나 나와요. 양가로 2번은 토지 활용상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일단 지목이라는 용어 한번 들어보신 적 있죠? 토지의 주된 이용 목적을 지목이라고 하는데 이제 지목 중에서 우리는 지목대, 건축 가능한 토지를 우리가 이제 지목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토지 용어를 한번 볼게요. 자,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를까요? 나? 자, 이제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철저하게 우리는 시험에서 원하는 용어를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방금 나대지라는 용어를 썼는데 학개론에서는 나대지라는 용어가 안 나와요. 네.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나대지는 뭐냐? 토지 위에 일단 아무것도 없다. 근데 건축 가능한 토지를 나대지라고 우리가 보통 사람들끼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시험에 정말 이렇게 나와버린 적이 있어요. 나지는 뭐냐면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게 그냥 나지예요. 이게 시험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근데 저희 시험에 이렇게 한번 나왔네. 나지는 지목이 대인 토지를 말한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지금 나대지라고 그랬어요? 나지라고 그랬어요? 나지라고 그랬죠. 나지는 말 그대로 그냥 나지야. 지목이 대가 될 수도 있고 다른 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지는 지목이 대다라고 못 박아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과거에 틀렸던 지문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수업 시간에 제가 수업 시간에 줘라도 저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 껌 씹거나 사탕 먹어도 뭐라고 하지 않고요. 근데 시험에 안 나오는 용어를 잘못 쓰면 제가 확 잡아줄 겁니다. 앞으로 수업 시간에 나대지라는 소리 쓰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뭐라고? 나지. 제가 지금 화내고 있는 거였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나지는 토지 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그냥 나지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우리 건물은 토지 위에 지금 우리 건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물 아래에 있는 토지는 건물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 그냥 봐. 이거 봐. 그러면 요 토지는 건물이 붙어 있는 토지죠? 그렇죠? 그래서 뭐라 불러주냐면 건부지다라고 불러줍니다. 뭐라고? 건부지, 건물이 붙어 있다 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험에서 이제 또 어떤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건부 감가라는 용어가 나와요. 예. 감가. 이제 앞으로 감가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감가상각이라는 용어 들어본 적 있죠? 그렇죠? 감가란 것은 값이 떨어진다. 차가 있는데 차에 기스가 나버렸어요.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걸 우리가 이제 감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건부 감가. 자, 이제 철저하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나지는 토지에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공법상의 제한상에 걸리지만 않는다면 얼마든지 용도를 다양하게 쓸 수 있대요. 그래서 흔히 시장성이 높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활용도에 제약이 없다 이렇게. 근데 건물이 붙어 있는 건부지는 현재 용도, 현재 규모로만 쓴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다른 용도, 다른 규모로 쓰기 위해서는 건물을 철거하고 나지로 만들어 놓고 다시 써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별도의 철거비라는 비용도 들어가고 시간도 뺏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부지는 건물이 붙어 있기 때문에 나지에 비해서 활용상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건부 뭐가 생긴다? 감가가 생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학교는 집에 가서 복습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러면 이렇게 강의를 했는데 집에 가면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써 오히려 땅값이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래 맞아요. 맞아. 저기 옆에 여기 부산 저기 산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등산을 자주 다니는 산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 그 입구 이런 데 보면 식당들 있죠. 예, 장사 잘 되죠. 예, 왜냐 경쟁자가 못 들어오니까 장사가 잘 돼. 그린벨트로 만약 묶인다. 예를 들어서 묶인다 그러면 그냥 나지는 이제 건축이 안 돼. 건축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안 돼. 그러면 콩이나 그런 것만 해야 돼. 근데 하루만 건물이라도 건물이 있다면 그린벨트로 묶어놔도 그거에 대해서는 예, 철거하라고 않고 그 용도대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면 오히려 건물이 붙어 있음으로써 토지 가격이 상승할 수도 있죠. 그걸 건부 증가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우리 시험의 90% 이상은 요거 중심이야. 요거 중심. 그러니까 아직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돼요. 근데 한순환 듣고 또 듣고 하다 보면 그릇이 점점 이렇게 커지는 거거든요. 지금은 딱 요 정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저런 생각도 하시면 안 돼. 그래서 특히 학교는 그래요. 학교론이. 그래서 학교는 어쨌든 12월까지는 절대 복습 금지입니다. 예. 옆에 짝꿍하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서로 물어보고 이런 것도 안 돼. 둘이 똑같은 사람들이야. 똑같은 사람들 지금은.
다 상태가 안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진짜 학계로는 그런 게 진짜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듣고 잊어버리고 제가 또 컨셉이 또 친절이에요. 친절. 좀 친절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지껏 이제 강의를 한 10년 넘게 해오면서 단 한 번도 학생들이 저한테 질문했을 때 그것도 몰라요? 그렇게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성심성의껏 알려줍니다. 예. 근데 12월 달은 질문 안 받겠습니다. 12월 달은 아무것도 질문도 하지 마세요. 모르면 모르는 대로, 헷갈리면 헷갈리는 대로. 딱 학개론 공부는 이 자리에서 하고 나갈 때 다 반납하고 나가세요. 예. 물어보지 말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어서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이렇게 용어를 이제 한번 살펴봤다. 그리고 또 용어 하나 더 볼게요. 제법 이제 또 출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필지하고 획지라는 용어가 있는데 아마 용어는 대충 들어봤을 것 같아요. 필지를. 자, 여기 보니까 지적도에 보니까요. 지번이 1번, 2번, 3번이 이렇게 있더래. 지번. 몇 필지죠? 세 필지입니다. 필지는 하나의 지번으로 이루어진 토지 등록 단위, 지번을 말해요. 세 개의 필지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이 세 개. 자, 근데 1번 필지는 주택지로 쓰이고 있고 2, 3번 필지는 농지로 쓰일 수도 있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토지 이용의 용도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아니, 그 지목, 그 말고, 지금 여기서 보니까 이제 지번 세 개 중에 1번은 주택용지로 쓰고 있고 2, 3번 지번은 농지로 쓰고 있으니까 이것만 놓고 봤을 때 토지 용도는 크게 몇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요? 두 가지죠? 그게 바로 두 개의 획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 필지는 지번이고 획지는 토지 이용 활용의 어떤 용도의 단위를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어디? 우리 원장님 하시는 민법 과목과 제가 아는 이제 부동산 학개론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부동산 학개론에 보면 감정평가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책 맨 뒤에 보면 토지의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이제 감정평가라고 이야기해요. 자, 민법에서는 아마 획지란 용어가 등장할 일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민법은 어떤 권리관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지란 용어가 주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부동산 학개론 감정평가에서는 토지의 값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게 감정평가잖아요. 여기서는 필지란 용어가 중요하겠어요? 획지란 용어가 중요하겠어요? 토지의 가치를 평가할 때 뭐가 중요하죠? 획지죠. 몇 필지냐에 따라서 값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용도로 이용되고 어떻게 되니까 얼마다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학개론 감정평가에서는 토지 가격을 알아보기 때문에 필지보다는 획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한번 봤고 다음 그 굵은 글씨 3번은 이제 너무너무 중요한데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책 가지고 별도로 이제 부동산의 특성을 잡아볼 거고 자 이제 오른쪽 잠깐 보니까 이제 큰 테마 두 번째 보니까 이제 부동산 뭐가 나오냐면 경제론이 나와요. 첫 번째 부동산 수요 공급이라고 굵은 글씨 보이시죠? 1번. 자, 우리 여기 좀 볼게요. 부동산 수요, 부동산 공급. 자, 일단 우리 부동산이란 말이 있는데요. 부동산. 이제 앞으로 이런 용어 나와요. 여러분, 토지나 건물은 부동산 맞죠? 맞죠? 이거 뭐죠? 분필이죠. 분필은 일반 제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부동산이 아니면 나머지 제어들은 일반 제어라고 그래요. 무슨 제어? 일반 제어. 근데 이제 부동산과 일반 제어의 어떤 차이는 뭐 많이 있겠지만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이 분필 소유권 누구한테 있죠? 우리 원장님한테 있죠? 소유권은 원장님한테 있죠. 이거 원장님 돈 가지고 샀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얼마일까? 딱 이렇게 해가지고 버려도 원장님 저한테 크게 뭐라고 안 할 것 같아요. 왜 그렇죠? 싸니까. 그쵸? 근데 이 건물이 우리 원장님 건물인데 소유권이 제가 장난 삼아서 휘발유 뿌리고 불질러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저를 때려 죽일지도 몰라요. 왜?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일반 재화와 부동산의 가장 큰 차이,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게 뭐냐?
싸다 비싸다. 싸다 비싸다. 그래서 부동산은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부동산은 일단 싸다 비싸다? 비싸다. 고가도 고가. 그래서 있잖아요. 100% 시험에 안 빠지고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이자율입니다. 뭐라고요? 이자율. 항상 나올 수밖에 없어. 부동산은 고가니까 남의 돈을 갖다 쓰는 게 보통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자율이 항상 출제가 됩니다. 예. 아까 여기 있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어디? 주택 수요는 증가할 것 같아요? 감소할 것 같아요? 감소하겠죠. 대출을 받고 집 사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어떤 이자를 많이 내야 된다면 대출 끼고 집 사기 힘들잖아. 그렇죠? 어디? 근데 빌라 짓는 건축업자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빌라 지어서 분양해서 이자 갖고 원 갖고 이렇게 하는 거 맞죠? 그러면 이자율이 상승하면 주택 공급은 증가할 것 같아? 감소할 것 같아? 이것도 감소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출제가 되는 게 이자율이야. 그 이유가 어디? 또 여쭤볼게요. 사탕이 있는데 100원짜리 사탕이에요. 네. 자, 이자율이 상승하면 100원짜리 사탕 수요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이자율이 상승하면 100원짜리 사탕에 대한 수요는? 아까 감소한다고 하신 분은 인생이 불쌍하다. 100원짜리 사탕 사는데 대출 끼고 뭐 딱히 뭐라고 할 말이 없네. 이건 영향 안 받아요. 100원짜리 사탕 사는데 누가 대출 받고 삽니까? 그래서 얘는 가격이 싸기 때문에 금리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그러나 부동산은 고가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시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시험에서 원하는 것은 부동산의 무슨 성? 일단 고가성. 자, 그리고 언제? 수요는 돈을 주고 물건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이 수요예요. 영어로 디맨드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냥 D라고 쓰면 됩니다. D.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런 곡선을 그리거든요. 이런 곡선이 있어야 돼. 곡선 옆에 D라고 써놨잖아요. 그러면 D 곡선이래. D 곡선. 근데 D가 뭐라고 그랬죠? 수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읽을 거냐면 수요 곡선이라고 읽을 거예요. 뭐라고요? 수요 곡선. 다음. 어디 또 한번 여쭤봐야지. 한 그래프상에 수요곡선이 두 개가 나오기도 하거든. 그러면 실제 그래요. 한 그래프상에 수요곡선이 두 개가 나와. 그러면 왜 두 개를 시험 문제에서 제시할 것 같아요? 두 개를 제시한 이유가 뭘까? 뭔가를 두 개를 준다는 것은 둘이 비교를 해서 뭔가를 물어보겠다. 그러니까 두 개를 주겠죠? 그러면 둘 다 D라고만 쓰면 그렇잖아. 네, 그래서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요거 읽는데 다라고 읽으면 안 돼. 다라고 읽으면 안 되고. 뭐라고 읽을 것 같아요? 다 읽지 말라니까. A의 수요곡선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A의 수요곡선. 요거는 뭐라고 그래? B의 수요곡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수요는 D라고 쓸 거예요. D. 다음. 공급은 돈을 받고 물건을 제공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플라이에서 S라고 씁니다. 공급은 뭐라고요? S. 그래서 앞으로 곡선 옆에 S가 붙으면 S곡선이에요. S곡선. 예. 그래서 무슨 곡선? 아니 이제 그래 S 했는데 저는 그렇게 했지만 여러분 읽을 때는 나 집에 가고 싶은데요. 자, 무슨 곡선? 공급 곡선 이렇게 읽어줍니다. 예. 자, 그러면서 제가 분명히 부동산 고가성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용어가 있어요. 부동산 수요는 그냥 수요가 아니고 무슨 수요다라고 불러주냐면 유효 수요다라고 불러줍니다. 무슨 수요? 유효 수요. 유효 수요란 물건을 구매하고자 하는 구매 의지 플러스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지 유효 수요다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 앞쪽과 그러니까 나중에 교재에 보면 앞쪽에 수요 공급이 있고 뒤쪽에 감정 평가가 있는데 양쪽 모두 나오는데 시험에 제법 잘 나옵니다. 아주 잘 나오거든요. 서비스 문제. 그래서 다시 100원짜리 사탕은 싸요, 비싸요? 싸죠? 그러면 100원짜리 사탕 같은 경우는 사고자 하는 의지만 보여줘도 소비자라고 인정해 줍니다. 왜? 사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 살 수 있거든요. 싸니까.
근데 부동산은 비싸니까 사고자 하는 마음만 가지고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실질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구매 능력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건 뭐 지금 설명 안 해줘도 전혀 아무도 안 틀립니다. 아무도. 시험이 잘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부동산은 구매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수요를 말한다. OX. 틀렸죠? 부동산은 뭐니까? 고가니까 살 마음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구매 능력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동산은 그냥 수요가 아니고 뭐가 수반된? 구매력이 수반된 무슨 수요다? 유효 수요다. 요 부분이 이제 시험에 아주 잘 출제가 됩니다. 아주. 네. 다음에 이제 양가로 3번에 보니까 혹시 탄력성이라고 보이세요? 보이십니까? 예. 탄력성 직간접적으로 세 문제가 나옵니다. 세 문제 탄력성과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한번 보는데 탄력성은 어떤 거냐면 어떤 충격, 변화를 가했을 때 돌아오는 반응의 정도로 측정하는 건데 충격에 비해서 반응이 크게 나타나면 탄력적이다라고 불러주고 충격에 비해서 반응의 정도가 작으면 비탄력적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학생이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앉았는데 역시 그 뒤에도 학생이 앉았어요. 그래서 두 번째 있는 학생이 열심히 공부하려고 맘먹고 있었는데 자꾸 앞에 있는 학생이 막 칠판을 이렇게 가리는 거야. 짜증나게. 열받아가지고 뒤에 있는 학생이 앞에 있는 학생 뒤통수를 딱 때렸어요. 그럼 뭔가 반응이 나오겠죠 이제. 그래서 맞은 학생이 맞고 왜 때리세요? 말로 하시죠. 끝났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죠? 근데 앞에 있는 학생을 때렸는데 앞에 있는 학생이 갑자기 네가 지금 뒤질라고 한장을 했구나 하고 책상 위에 올라가서 밟아버린다. 그러면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 그러면 때리려면 누구를 때려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선생님 때리는 건 나쁜 짓이에요. 때리면 안 돼요. 이러지 말고 그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방금 제가 이야기했잖아. 비탄력적인 사람은 때려도 별로 돌아오는 반응이 별로 없어. 근데 탄력적인 사람 때리면 맞아 죽어버릴지도 모르잖아요. 때리려면 누굴 때려야 되겠어? 비탄력적인 사람을 때려야 되겠죠. 그게 시험이 중요합니다. 물론 시험에 다음 중에 어떤 놈을 때려야 됩니까?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뭔가 비유를 들겠죠. 잠깐만. 일단 개념 잡았고 수요 탄력성이란 것과 공급의 탄력성에 대한 개념을 잠깐만 소개를 할게요. 수요란 사람은 물건을 고르는 사람이 수요죠. 그렇죠? 예. 수요 탄력성은 선택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이 많으면 탄력적, 그렇지 않으면 비탄력적이라고 불러줍니다. 예. 돈 좀 있나요? 돈 많이 갖고 있나 모르겠네. 이 학생이 주머니에 6,000원이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6,000원. 오늘 수업 끝나고 이제 식당 가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메뉴판 첫 장은 보니까 김치찌개 5,000원, 된장찌개 6,000원, 라면 3,000원 뭐 이런 게 있고 두 번째 장은 삼겹살 1인분에 12,000원 뭐 이렇게 마지막 장은 보니까 꽃등심 35,000원 막 이래. 그러면 주머니 얼마 있다고 그랬어요? 6,000원. 그럼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군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은 식당 가서 선택할 수 있는 대체 메뉴가 많아 적어? 적죠. 비탄력적이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비탄력적. 근데 저 학생은 어저께 1,000만 원 적금 탔대. 그래서 오늘 그동안 못 먹었던 거 아니면 배가 터지게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주머니 100만 원 갖고 온 거야 지금. 뭐 먹으려고. 이 사람은 식당 가서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다양하고 많으면 탄력적, 선택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 제한되면 비탄력적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더 듣고 들어갑시다. 고소득층이란 말도 있고 중산층이란 말도 있고 서민이란 말도 있고 저소득층도 있어요. 구분하는 기준은 전부 다 돈입니다. 맞죠? 근데 돈이 얼마가 돼야지 저소득층이고 얼마까지가 중산층이고 얼마가 서민이고 얼마가 고소득층인지는 정확하게 나온 거 아니죠. 법에 있는 거 아니니까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계로는 돈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거든요. 근데 양분합니다. 양분 어떻게 하느냐? 중산층, 고소득층은 묶어서 그냥 고소득층이야. 고소득층.
중산층하고 고소득층은 똑같은 개념으로 봐야 돼요. 우리 시험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다른 생각하시면 안 돼. 서민하고 저소득층하고 누가 더 못 살죠? 사실 그렇잖아. 근데 똑같습니다. 우리 시험은 서민과 저소득층이 똑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우리 학계론 시험에서는 돈 가지고 사람을 구분하는데 양분한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은 고소득층이다. 서민과 저소득층은 뭐다? 저소득층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더라고. 고소득층은 저소득층에 비해서 수요가 더 탄력적이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돈이 많으면 선택할 수 있는 게 다양하고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탄력적이고, 돈이 적은 저소득층은 돈이 적으니까 선택할 수 있는 게 제한되니까 비탄력적이다. 어쨌든 그렇게. 다음 이것도. 공급이라는 사람은 돈을 받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물건을 제시한 거죠.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 원하는 물량을 충분하게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있으면 공급이 탄력적이라고 불러주고,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양을 제공해 줄 수 없으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지문이 하나 있는데 또 볼게요. 건물은 부동산입니까? 맞죠? 분필은 뭐야? 동산이죠. 일반지하거든요. 일반지하. 이 분필, 자, 시험에 이 지문이 나와. 맞는지 틀린지 찍어보세요. 일반 지하에 비해서 부동산은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다. OX. 맞죠? 일반 지하는 요거. 일반 지하는 공장 가동하면 짧은 시간 내에도 많은 양을 막 찍어낼 수 있잖아요. 공급이 탄력적이죠? 근데 건물을 지으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많은 자금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나게 많은 건물이 탄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분필에 비해서 부동산은 공급이 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 개념 받고, 아까 때릴 때 누구를 때리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인 사람 때리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수요가 비탄력적일 수도 있고 수요가 탄력적일 수도 있다. 자, 시험에 뭐 때린다 이런 게 안 나오겠죠? 제가 비유를 들어놓은 건데, 소비자가 매장에 물건 사러 갔는데 공급자가 때린다? 소비자가 물건 사러 왔는데 공급자가 종아리 걷어하고 때리진 않겠죠. 때린다는 게 공급자가 소비자를 가슴 아프게 한다를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공급자가 소비자를 가슴 아프게 하는 게 뭘 것 같아? 우리가 배우는 시험에서는. 응? 그렇지. 가격을 올린다 이거지. 응. 때리려면 아까 누구 때리라고 그랬어요? 비탄력적인 사람 때리라고 그랬죠? 예. 소비자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올려야 된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공급자는 가격 인상 정책을 쓰기도 하고 가격 인하 정책을 쓰기도 해요. 근데 가격을 올린다, 가격을 내린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든 저렇든 어떻게 해서든지 종전에 비해서 총 수입을 증가시키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나요? 맞죠? 예, 그렇죠. 물론 가격을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 더 벌면 기분 좋아요. 근데 가격 낮춰가지고 우리 박리담회라는 용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써볼까? 박리담회. 박리담회는 박리, 이익을 박하게 먹겠대요. 왜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박하게 먹냐? 물건을 싸게 파니까 이익이 박하지. 대신에 담회, 많이 팔아서 총수입을 증가시키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볼래요? 그래요. 제가 이 알약을 팔아요. 알약. 이게 알약인데 이 알약을 먹으면 공인중개사 공부하는 학생들이 12시간 공부할 어떤 그 노력을 알약 하나 먹으면 30분이면 된대. 먹고 싶죠? 제가 보니까 많이 좀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이 알약을 파는 사람은 전국에 두 사람입니다. 부산에 있는 저하고 대구에 있는 갑돌이 둘만 있습니다. 그러면 소비자가 봤을 때는 이 알약이 구하기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죠? 수요가 탄력적, 비탄력적? 비탄력적이죠? 그러면 공급자가 갑질할 수 있나요? 우리 흔히 말하는 갑질할 수 있죠. 아니, 사람들은 다 이거 사고 싶어서 환장을 하는데 이거 파는 공급업체는 나하고 대구에 있는 그 사람 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소비자가 줄 서서 살려고 하겠죠. 우리는 배짱 튕기면서 살 수 있겠네.
가격 올리겠어요? 내리겠어요? 가격 올리죠. 그래서 중요한 게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인상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제가 이 물건을 파는데 이 물건의 대체재가 엄청 많은 거야. 소비자가 봤을 때는. 그럼 수요는 탄력적, 비탄력적? 탄력적이죠. 이럴 때 제가 불친절하게 하거나 가격을 높이면 소비자가 저한테 쟤 배불렀나 보다, 미쳤구만 하고 딴 데 가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아까 지웠던 박리담회를 얻으려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을 높여야 돼, 낮춰야 돼? 낮춰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냥 들어보라 이거야. 근데 지금 이런 거 들어만 보면 되는데 대신에 이 소리를 한번, 뭐 기억까지는 아니지만 때리려면 어떤 놈을 때리라고? 비탄력적인 놈을 때려야지. 탄력적인 놈을 때리면 맞아 죽는 거예요? 맞아 죽기 싫으면 어떤 놈 때려라? 비탄력적인 놈 때려라. 그냥 그 농담만 잠깐 들어놓으면 돼. 예, 그 농담만. 그러면 나중에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좀 잠깐 좀 쉬었다가 2번 인플레이션부터 또 시작을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